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왕실의 귀한 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소식은 단숨에 전 궁정을 뒤흔들었고 왕궁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지만 사막은 그저 침묵으로 답했죠.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서서히 꺼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알 수 없었던 한국인 남자. 그의 등장은 단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자이르 왕실 가문의 손녀 라일라 알 자이르입니다. 화려한 이름과 타이틀 뒤에 감춰진 제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낯선 이들에게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다소 믿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나라와 한 남자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 삶은 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왕궁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관리되었죠. 하루의 스케줄은 새벽부터 정해졌으며 옷 한 벌, 말 한마디조차 저의 의지가 아닌 가문의 의지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황금빛 응접실, 수십 명의 하녀들이 돌보는 아침 식사, 명품 브랜드로 가득 찬 옷장.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진짜 삶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고 마치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왕궁의 일정에 소소한 틈이 생겼습니다. 공식 일정이 비어있는 단 사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유로운 하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호원들과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한적한 사막 여행지인 리와 오아시스르와 오으시스로 향했습니다. 리와 오아시스는 아부다비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끝없는 모래 언덕과 오래된 야자수숲, 그리고 낙타들이 여유롭게 걷는 풍경이 매혹적인 곳이죠. 현지인들조차 잘 찾지 않는 그곳은 제게 진정한 숨통을 틔워줄 마지막 도피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베두인 텐트에서 전통 커피를 마시며 붉게 물든 일몰을 감상하는 동안만큼은 저도 한 명의 평범한 여행자가 된 듯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둘째 날, 사막 속 한 유적지 투어를 위해 관광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저희 일행은 정체불명의 무장 조직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고 연기와 비명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우리는 버스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경호원들이 전부 제압당한 것을 보고 이 상황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우리는 리와 외곽에 위치한 폐허 같은 건물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었고 밖에서는 총을 손에 든 자들이 쉴 새 없이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몇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철제 우리 같은 공간에 갇힌 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감각도 사라진 그때 어두워진 밤하늘 아래 기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모래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천막 밖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천막 바깥을 지키던 무장 세력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검은 복장의 남자가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경비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훈련된 야수 같았고 그 속도와 정확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발차기,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손날,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담담한 태도. 그는 드디어 저희가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은 경비 둘을 제압한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괜찮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세요. 저는 아직 안에 남은 인질들이 더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는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반쯤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선명한 눈빛은 마치 전장을 수없이 지나온 사람의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다른 인질들은 그 말에 곧바로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짧게 웃은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서 가세요. 그 짧은 말 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구조 지점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구조팀의 안내에 따라 인질들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등 뒤로 번지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래는 자꾸만 발목을 붙잡았고 밤하늘은 숨조차 막히게 차가웠습니다. 서두르세요. 저 언덕 너머면 구조 지점입니다. 구조원 중 한 명이 우리를 다급히 이끌었지만 그 순간 모래를 가르는 거친 엔진 소리가 사막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을 든 채 2대의 픽업 트럭에 나뉘어 탄 무장단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었고 차 위에 선 한 남자가 무기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전부 무릎 꿇어. 동행하던 경호원과 구조원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저를 보호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막이라는 공간은 도망칠 곳조차 없었습니다. 모래 위에서의 도주는 결국 방향을 잃기 마련이니까요. 차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뒤처진 인질 한 명이 넘어졌고 저는 그를 도우려다 그만 모래에 발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해도 겁과 긴장으로 다리가 떨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엎드리세요. 어디선가 들려온 낮고 단호한 한국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래 언덕 위, 달빛 아래에서 실루엣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복장에 얼굴의 절반을 가린 그 남자. 그날 천막 안에서 조용히 우리를 구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름도 국적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같았고 목소리가 같았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그 행동이 같았어요.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습니다. 무장단이 내리려는 찰나 그는 모래를 박차고 내려오며 차 위의 적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낙타 채찍처럼 휘어지는 다리, 짧고 정확한 발차기, 그리고 망설임 없는 손날. 모래 위에서 그의 움직임은 차라리 유연한 파도 같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였어요.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짧은 말 속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단단했어요. 잠시 후 구조팀 쪽에서 신호탄이 올라갔고 무장단은 당황한 듯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차량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바람만이 그의 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무사히 구조되었고 다음 날 오전 전용 헬기를 통해 왕궁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무사 귀환에 안도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했어요. 이름도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2번 봤습니다. 하지만 2번 모두 그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매일 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다는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 하루는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하녀들이 준비한 옷을 입고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가문 사람들과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예고된 연회에 참석하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래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만난 이름 모를 남자. 그는 저를 2번이나 구하고도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썼다는 것. 문제는 그를 찾기 위해 제가 움직이는 순간 이 모든 일이 가문의 귀에 들어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가문은 이미 사막에서의 사건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고 저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공식적인 절차로 그를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스로 나서기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왕궁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은 겉으로는 화려한 정원과 대리석 복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경호 체계가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은 경호대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고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과 목적지를 보고해야 하죠. 저는 무턱대고 달아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의 일정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가벼운 편두통을 호소하며 일정 몇 개를 취소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저는 그저 왕궁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 방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위해 필요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들킬 확률이 높아졌죠. 간단한 의복, 여행용 가방 크기의 짐, 그리고 현금과 여권. 여권은 과거 유럽 유학 시절에 사용했던 것으로 왕궁 기록부에서 이미 만료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죠. 그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제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경호원의 감시였습니다. 그들은 제 방 앞을 교대로 지키며 밤에도 2~3명씩 근무를 섰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의 교대 시간과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후문 경비 교대와 동쪽 정원 경로가 동시에 비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날, 저는 저녁 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정원 산책을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녀가 잠자리 준비를 하러 왔을 때도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다 잘게요. 먼저 가도 돼요. 하녀가 방을 나가자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저는 얇은 망토를 걸치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문을 열면 당장 발각될 수 있기에
저는 방 한켠의 작은 발코니를 선택했습니다. 왕궁의 오래된 구조 덕분에 제 방 발코니는 동쪽 정원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은 경호 동선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조심스럽게 넘고 정원 벽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경호병의 손전등 불빛이 스쳤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조각상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몇 분 뒤 후문 근처의 작은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과거 왕궁 물품을 나르던 낡은 보급로였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 장난삼아 가본 적이 있었기에 여전히 그 길이 외부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왕궁의 벽은 점점 멀어지고 사막의 바람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 번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도망이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리 알아둔 작은 개인 항공편 예약처로 향했습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에 가니 활주로였습니다. 그곳은 부유층이나 사업가들이 비밀리에 출국할 때 종종 사용하는 곳이었죠. 저는 현금을 지불했고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그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아니, 어쩌면 그저 제 마음이 그를 거기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이 서서히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나는 느낌과 함께 비행기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등줄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왕궁의 높은 담벼락, 정원의 나무들, 저를 가둔 화려한 건물들이 서서히 모래 안으로 삼켜지듯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댄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쉬는 공기조차 달라진 듯 했습니다. 왕궁에서 느껴본 적 없는 자유,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궁 밖에서는 언제나 수행원이 동행했고 모든 길은 미리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계획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손님,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 말이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막에서 돌아온 이후 밤마다 그 사람에 대한 단서와 기억을 적어둔 노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움직임, 그리고 언어. 짧은 순간 스쳐간 장면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리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순간의 긴장과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항구. 반드시.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은 고도를 올리며 사막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면 어떡할까? 혹시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한다면? 왕궁에서는 제 부재가 곧 발각될 테고
그때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아있게 만든, 지금의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죠. 몇 시간이 흐르고 기내의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낯선 땅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규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사막에서 만난 이름 모를 남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던 바람과는 다른 차갑고 부드러운 기류가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사막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가방 속에 넣어둔 작은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사막을 떠나기 전 하킴을 통해 어렵게 모은 3개의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가 속해 있었을지도 모르는 조직과 관련해 흘러나온 용산이라는 지명. 두 번째는 현지 파병 기록에서 발견된 태권도 도장 이름의 일부 용관이라는 2글자. 세 번째는 특수 장비에 찍힌 사진 속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장비에 새겨진 작은 태극 문양. 이 3가지는 불확실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한글로 적혀 있었고 일부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지만 익숙지 않은 도시의 구조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갔습니다. 고층 건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차량 흐름.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숙소의 낯선 침대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용산, 용관, 태극 문양. 이 3단어를 수십 번 되뇌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몇 번 물어봤지만 일부는 대답을 망설이거나 간단한 길 안내만 해줄 뿐이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군 장비와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가 몰려있는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 남자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골목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허탕뿐이었습니다. 그가 남겼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용관이라는 단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지도를 열어 서울에 있는 수많은 태권도 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용관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이름은 꽤 많았습니다. 그중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도장은 학생들이 북적였고 관장은 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중동 파병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은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4번째 도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용성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트 위에서 학생들이 수련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키 큰 남자가 아이들의 동작을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 어깨의 각도, 움직임. 사막에서
어둠 속에서 2번이나 저를 구해준 그 남자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순간적으로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곧 담담해졌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사막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뒤섞인 어조였지만 그 속에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에게 수련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뒤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나갑시다. 우리는 도장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사막에서처럼 묵직했고 그 옆에서 걷는 제 심장은 사막에서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다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찻집의 창문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있는 이 순간이 낯설고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에도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묻는 대신 천천히 차를 권했습니다. 이건 보이차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십니다. 잔에 담긴 차는 은은한 향이 났고 그 향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손에 쥔 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저와 함께 서울의 이곳저곳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했고 저는 그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갑 한 대마다 진열된 음식과 옷, 소리, 향기, 색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라일라, 이건 호떡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가 건네준 호떡은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한 입 베어물자 안에서 꿀이 흘러나왔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어쩐지 미묘한 기류가 스쳤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골목길 사이로 이어진 전통 한옥들이 마치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 고즈넉했습니다. 여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와 나란히 걷는 동안 저는 왕궁에서 느꼈던 숨막힘과는 전혀 다른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옥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시간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은 잔에 담긴 차를 마시며 나무로 된 기둥과 기와 지붕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속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따랐고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한국의 대중교통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폐쇄적 환경과 달리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길을 잃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짧은 말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그를 만든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 밤늦게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질서 속의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왜 사막에 있었는지, 왜 저를 구하고도 사라졌는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진실을 알기 전 지금 이 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밀도 있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 도시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묘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한국의 거리와 공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침묵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옥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평범한 오후, 골목 끝에서 낮고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요. 낯선 검은 차량이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자 안에서 보이는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왕궁의 친위대, 저를 어릴 적부터 지켜온, 하지만 동시에 감시하던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라일라 공주님, 돌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멀리까지 찾으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상황을 오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의 목소리는 사막에서처럼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자 그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그가 저를 이끌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긴장감이 한순간에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감각이 이상하게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가로질러 좁은 시장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틈 사이로 그가 길을 냈고 저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뒤를 쫓는 발소리가 뒤엉키는 가운데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버티면 따돌릴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빠른 골목 이동 끝에 우리는 오래된 건물의 뒷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저를 보며 그는 잠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윽고 추격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서의 사건 이후 가문의 감시를 피해 몰래 한국까지 온 일.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수소문을 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모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무라듯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제게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추격전이 없었던 것처럼 도장을 운영하고 저는 그 근처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왕궁에서는 이미 저를 찾았고 곧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자유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황금빛 감옥으로 돌아갈 것인지. 며칠 후 한옥마당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문이 당신을 쉽게 놓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직도 그에게서 듣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머뭇거리다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준혁입니다. 그 순간 그가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 제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 이제 저도 제 자리를 찾았어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옥마당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묵묵히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것을. 한옥마당에 조용히 스며드는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혁, 그리고 라일라.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은 낯선 도시 서울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라일라는 더 이상 황금빛 감옥 속의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준혁이 역시 오랜 시간 임무와 의무 속에서만 살아오던 삶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온기는 라일라와 함께 만들어갈 날들을 은밀히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맑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비록 조용하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 먼 서울까지 이어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자유를 향한 라일라의 용기,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킨 준혁의 진심.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